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연구보고회 및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내에 계신 여러분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지하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송출간 죄송합니다. 시스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참석 인원 전원이 방역 패스 인증을 하였으며 사전 소독을 통해 철저한 방역이 진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마스크 착용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연구보고회 및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제주사회복지사협회 김민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연구 보고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일 행사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회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주제 발제가 진행되며 이를 토대로 한 전문가 토론회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연구 보고회 및 토론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행사 간소화 절차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구를 맡아서 수고해주신 제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연구소 소장님과 연구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연구소 소장님으로 역임하고 계신 권순용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제주국제대학교 김도현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김도현 교수님은 2부 주제 발제를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인연구소 김진훈 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문은정 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 한라대학교 문현주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탐라공인 노무사사무소 고경아 노무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제주양로원 김진호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양창근 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다음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주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순임 회장님께서는 잠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제주사회복지 종사자 영역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건 처우 개선의 문제일 겁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소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실태 조사를 지금 1차적으로 했고 저희가 2차로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오늘 결과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우 개선이라고 하면 인건비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와 관련돼서는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근무 환경 그리고 복리후생 그다음 교육권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영역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와 관련돼서는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사실 연구를 했고 나머지 근무 환경이라든가 교육권이라든가 휴식권이라든가 복리후생과 관련돼서
오늘 연구했던 부분을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제주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돼서는 다른 17개 시도와 다르게 도 중심으로 이제까지 2012년, 15년 시행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선도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도 중심이다 보니 현장의 의견들이나 요구를 다 담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간의 수정과 관련돼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벽에 부딪혀서 현장에서 감수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세 번째는 아마 직능별로 분야별로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돼서는 직능별로 굉장히 차등이 있는, 어떤 데는 수당이 있는데 어떤 데는 수당이 없고, 어떤 데는 또 교통비가 있는데 어떤 데는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장은 굉장히 사실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과 또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의 차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복리후생제도가 단기, 장기 어떤 계획으로 추진돼야 하는지, 그리고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근무 환경들이 어떻게 좀 변화돼야 되는지, 교육권들은 어떻게 보장돼야 되는지를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재현을 할 수 있고, 이 재현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정책에서 반영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사실은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제주도 내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의 처우들이, 근무 환경들이 굉장히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신 분, 주제를 맡아주신 분, 특히 귀한 시간을 내서 늘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관심을 많았던 박원철 의원님과 함께 이 토론이 정말 진지하게 진행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주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착석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신 분들께서도 자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연구에 대해 제주 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이시고 현재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김도현 교수님께서 주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전달을 위해서 저도 마이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의 연구 체계를 맡은 아까 소개했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도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연구는 저희 연구소 소장님이신 권순영 교수님과 김진은 연구원, 문은정 연구원이 함께 했습니다. 예. 저희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저희 처우의 범위에서 인건비는 제외됐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집이 한 25분 되어 있는데요. 발표 시간이 조금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수의 양적 확대는 이루어져 왔는데요. 야간 휴일 및 장시간 근로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는 여전히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의 오랜 수건이며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의 94%인 보수를 100%로 현실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에 따른 처우는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특례 업종에 제외되면서 암묵적으로 용인되었던 사회복지 조직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과 휴게 시간의 보장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요. 야근, 휴일 근로, 생활시설의 교대제 근무 등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 2월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 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새로운 재난과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고요. 코호트 격리 등의 조치를 통해 더욱 강화된 업무 강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의 개선을 위한 내실리는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 환경, 복리후생 등 현재의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실태를 파악하여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 처우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그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인건비를 제외한 처우의 실태 연구한 거는 이렇게 영역을 다양하게 연구한 건 이 연구가 처음인 것이 아닌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연구 내용이 방법입니다. 본 조사는 2021년 7월 28일부터 2021년 8월 15일 15일간 설문조사를 했고요. 표집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시설 유형을 나누고 119개 시설, 43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총 300일부를 분석에 활용했고요. 무응답 사례는 결측 처리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예,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근무 환경, 지위 향상,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총 6개 영역으로 86문항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 분석은 SPS 23전형 프로그램을 했고요. 빈도 분석, 교차 분석, 기술 통계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문항별 그 구분 변수로는 시설 유형, 이용시설, 생활시설로 구분하였고요. 지위, 시설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시설 4개로 구분 변수 설정하여서 교차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구분 변수 현황입니다. 예, 이용시설 57.5%, 그 다음에 생활시설 42.5%, 예, 직위는 시설장이 6.5%이고요. 중간관리자 30.9%, 실무자가 62.6%로 나타났습니다. 근무시설 규모는 4인 이하 시설이 6.3%, 5인에서 9인 이하 시설 19.3%, 10인에서 29인 이하 시설 35.8%, 30인 이상 시설이 38.6%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입니다. 예, 여성이 58.3%, 남성이 41.7%, 결혼은 기혼이 66.5%, 미혼이 32.2%, 기타 자녀 유무에서 있음이 57.9%이고요. 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연령입니다. 평균 연령은 만 41.3세입니다. 연령은 만 23세에서 65세까지 나타났고요. 또 응답자의 취득 자격 면허 사항에서 다중응답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93.4%가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환경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근무지입니다. 제주시 68.1%, 서귀포시 31.9%. 사회복지 분야 이직 횟수를 물어봤는데요. 이직한 경험이 없음이 56.1%고요. 경험이 있음이 43.9%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설 재직기간은 평균 6.52년으로 나타났고요. 총 경력은 9.03년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이 89.9%, 비정규직에서 기관제 계약직이 5.5%, 무기계약직이 4.0% 나타났습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서는 99.5%가 작성하고 있었고요. 취업규칙 마련 여부에서는 91.3%가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5.9%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모르는 비율이 이용시설 실무자 순으로 높았고요. 그리고 5인에서 9인 이하 시설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10인 미만 시설에서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에 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월 평균 근로 일수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20.9일 근로하고 있었고요. 월 평균 주말 근무 일수 보면 최소 0일에서 최대 9일, 평균 1.7일이었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평균 43.3시간이고요. 그런데 4인 이하 시설에는 46시간으로 타 규모보다 길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위 향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이 54.7%,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가 9.3%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이용자, 공무원, 일반 주민들로부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는지 인식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매우 낮거나 낮은 편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이 24.9%, 일반 주민 22.1%, 이용자 12.3%, 시설이 6.8%, 즉 공무원과 일반 주민이 이용자와 시설에 비해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한 정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직무 자율성인데요. 업무 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과 논의나 검토 없이 혼자서 적절하게 수용하고 있다라고 한 게 52.8%, 그 다음에 뭐 업무 처리에 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55.3%,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일들로 업무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44.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사자의 의사결정 참여도에 대한 질문인데요. 직장 상사가 의사결정 시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가 73.1%, 시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가 78.1%, 그 다음에 시설에서 직원들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가 79.9%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가 생각하는 업무 처리 절차와 의사소통인데요. 시설에서 업무 처리 절차가 공정하게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 정도 나타났고요.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7.3%, 동료 직원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가 4.6%,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비율이 6.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차별에 대한 질문에서는 성별의 차별이 일부 있다 12.8%, 연령에 대한 차별 일부 있다 8.3%, 학력에 의한 차별 일부 있다 3.3%, 종교에 의한 차별 일부 있다 2.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복리후생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용 가능한 총 연월차 휴가 일수가 16.38일로 나타났고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월차 휴가 일수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의 질문에서 있다가 31.7%, 없다가 68.3% 나타났고요.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월차 휴가 일수는 평균 4.94일로 나타났고요. 5인에서 9인 이하 시설이 3.8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가 보상비 유무에서 있다 비율이 21.3%, 없다가 78.7%고요. 응답자 4인 이하 시설 23명이 응답했는데요. 100%가 없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휴가비 지원 있다 6.4%, 없다 93.6%. 연가 휴가비 금액은 참고하시고요. 연월차 휴가 일수 사용 여부에 대한 2020년 기준 질문을 드렸는데요. 모두 사용했다 비율이 75.4%,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가 24.6%, 근데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서 시설장이 62.5%고요. 4인 이하 시설이 65.2%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가 40.4%입니다. 그리고 동료 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 때문에가 23.6% 순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이러한 이유는 시설 유형, 직위, 시설 규모 모두 순위만 좀 왔다 갔다 하지 모두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전혀 학자금 지원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가 95.6%고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가 3.4%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인데요.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다 비율이 한 93.8% 정도 할 수 있다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일이 있으면 회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가 94.4% 나왔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53.3%, 대체로 매우 그렇다가 42.2% 나타났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제도를 활용 가능하냐에서 대체로 매우 그렇다 비율이 39.7%. 그런데 이제 활용 여부를 모른다 비율이 32.2%나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육 실태 인식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또 더 했는데요. 난임 치료 휴가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가 54.7%, 활용할 수 있다가 30.5%가 나타났고요. 출산 전후 휴가 활용해서 대체로 매우 활용할 수 있다가 73.8%, 활용 여부 모른다 21.7%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 활용 가능 여부에서 활용할 수 있다 비율이 63.4%고요. 활용 여부 모른다 비율이 26.6%입니다. 즉, 이 모른다 비율이 항상 20% 이상으로 항상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서 모른다 비율이 43.4%고요. 그렇지 않다가 33.4%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서 모른다 비율이 44%, 그렇지 않다가 42.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출산 후 시간의 근무 제한에서 모른다 비율이 47.9%고요. 대체로 매우 그렇다가 36.2%, 안식 휴가 활용 여부에서 그렇지 않다가 52.2%, 모른다 32.7%, 대체로 매우 그렇다 비율은 15.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휴게시간 보장 여부인데요. 보장된다가 81.6%고요. 모른다는 3.5% 정도 나타났습니다. 휴게 공간 마련 여부에서 마련되었다가 50.1%, 절반 정도가 나타났고요. 마련되지 않았다가 49.9%. 마련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중에서 만족도는 46.9%가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고요. 6.1%는 불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게 공간에 대한 불만족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휴식을 취하는 주로 하는 장소가 사무실이 71.4%고요. 건물 밖이 11.4% 나타났습니다. 포상제도의 마련 여부인데요. 마련되었다 60.4%, 마련되지 않았다 39.6%. 그런데 마련되지 않았다 비율에서 이용시설과 4인 이하 시설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련된 포상의 유형을 다중응답으로 질문한 결과요. 상장이 33.9%고 특별휴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에 제공하는 포상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만족하는 비율이 46.4%, 불만족 비율이 6.9%이고요. 시설에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포상의 유형을 다중응답을 물어본 결과 특별휴가가 63.7%, 그다음에 성과급이 20.29% 이렇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 승진에 대한 기회가 공평하게 적용되는지에서 그렇다 비율이 53.1%, 그렇지 않다 비율도 9.8% 나타났고요. 절차의 공정성과 공정하고 투명하는가 절차도 물어봤는데 그렇다 비율은 56.6%, 그렇지 않다 비율은 7.9%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시간의 근무 시간인데요. 평균 22.52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 사이에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월 평균 시간의 근무 시간 2021년 기준에 있어서 22.52시간이고요. 시간의 근무 수당 지급 방법의 질문에서 수당 받는다 83.6%, 수당 대신 휴무 받는다 비율이 4.3%고요. 수당과 휴무 등 선택할 수 있다 3.5%, 근데 8.6%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설장 응답 비율이 좀 특이한데요. 20명 중 13명이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 있어서 시설장은 시간의 수당 지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문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월 평균 시간의 근무 인정 시간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23.84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 대행 수당, 대직 수당이라고 흔히 하죠. 마련되었다 3.6%, 마련되지 않았다 60.9%, 모른다 35.5% 나타났습니다.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느냐 질문에 있다가 48.7%, 없다가 51.3%이고요.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무에 따른 보상이 어떻게 받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대체 휴무 받는다가 56.9%, 휴일 근로수당 받는다 11.7%,
선택해서 받는다 6.9%, 근데 보상이 없다가 21.8% 나타났습니다. 교대 근무를 제외한 야간 근로 경험에서 있음이 26.4%, 없음이 73.6%가 나타났고요. 야간 근로 평균 횟수는 6.45회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 인력 활용 여부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활용한다 비율이 54.2% 정도 나타났고요. 활용하지 않는다 31.6%, 모른다 14.1%입니다. 대체 인력 활용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고용 기간이 짧아 유능한 인력 찾기가 어렵다가 39.6%이고요. 경력 부족으로 비중 있는 업무 맡기기가 어렵다가 36.6% 순으로 나타났고요. 활용하지 않는 이유 대체 인력을 관련 업무 경력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결혼 기간이 짧아서 예산 부족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동료로부터 경험한 폭력의 내용을 볼 때 정서적 폭력 경험이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는 업무 이외의 사적 지시나 강요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위협, 굴욕적 행동 경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동료로부터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는 경험이 없다가 65.4%고요. 가해 동료에게 항의한다 11.8%, 대응하지 않는다 11% 정도 나타났습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경험한 폭력 내용으로는 정서적 폭력 경험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 위협 또는 굴욕적 행동이 많았습니다. 대체 방법으로는 경험 없음이 41.6%고요. 관리자에게 보고 40.3%, 동료와 상담 8%, 무대응 5.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의 조치 방법인데요.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 재발 방지 안내 등으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한 응답자는 81.8%고요. 취하지 않았다고 한 비율은 18.2%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폭력 등 좋지 않은 행동 발생 예방책으로는 응답자의 69.6%가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예. 시설로부터 비윤리적 행동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냐 질문에 있다가 2.8%고요. 없다가 97.2%인데요. 강요받은 비윤리적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다음은 사무 환경 만족도에 질문인데요.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58.1%이고요.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도 8.4%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 환경이 본인 업무에 적합한 배치인가 질문에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비율이 57.1%, 그렇지 않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도 10%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좁은 개인 사무 공간 해결이 51.6%,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가 28.7%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든 유형에서 이 두 개의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데요. 44.9일 시간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5인에서 9인 이하 시설이 47.58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교대제 근무 시 주 1회 이상 휴무 받는지에서 있다가 9.3%, 없다가 7% 나타났습니다. 예, 교육 훈련에 대한 질문인데요. 의무 교육계 직원의 교육 훈련 기회에서 기회 제공이 된다, 직무와 관련돼 있는 걸로 54.2%, 모든 교육 훈련 기회 제공된다 41.7%, 제공되지 않는다 비율은 4.1% 나타났습니다. 비용, 교육 훈련 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가 55.6%, 전액 지원이 된다 34.1%, 전혀 지원이 안 된다가 11.4% 나타났습니다. 의무교육 교육훈련 시간 사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훈련 참여 시 무급 교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50.7%고요. 그다음에 유급으로 교육휴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체로 매우 그렇다가 75.4%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개인 연월차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가 62.1%, 대체로 매우 그렇다는 37.9%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하 질문 참고하시고요. 의무교육의 교육훈련 참여의 자유에 있어서는 매우 수월하다 22.2%, 조금 수월하다 46.9%이고요. 참여 어려운 경우는 31% 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근무 시간으로 인한 교육 시간 배정의 어려움이 46.8%고요. 대체 인력이 없어서가 34.4%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훈련 기회가 직원들이 평등하게 제공되는지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가 66.3%이고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직무 수행을 하는 업무 부담에 대한 질문인데, 직무 수행을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역할 특성인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내 고유의 업무와 함께 여러 가지 같은 비중의 업무를 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에서 응답한 비율이 32%가 나타났고요. 나는 단시간에 너무 많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에서 21.5%. 그다음에 나는 둘 이상의 상사나 동료로부터 서로 상반된 업무 요청 받을 때가 많지 않다 비율에서 21.2%. 분석 결과 여러 가지 업무를 요구받는 문제,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움, 너무 많은 업무 부담 등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직무 스트레스인데요. 일에 대해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지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또는 61.8%고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도 17.4%로 나타났습니다. 퇴근할 무렵이면 피곤함을 느끼는지 질문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에서 41%가 나타났고요.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0%,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한다는 24.3% 나타났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만 하면 두통이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61.5%,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가 16.7%가 나타났습니다. 직무 만족인데요. 자신이 맡은 일 대체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67.4% 나타났고, 직장 상사의 대체로 만족은 72%, 동료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 비율은 77.5%. 그런데 이제 직장이 받는 보스에 대한 만족도는 45.8%만이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고요. 20.1%는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승진 기회에서는 43.7%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직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대체로 만족이 65.6%로 나타났습니다. 자, 의도인데요. 종종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에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40.5%,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가 27.6%이고요. 다시 직장을 선택한다면 현재의 직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63.1%,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13.6%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이제 양적 분석 결과는 마치겠고요. FGI 분석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석자는 연구원 4명과 전문가 집단 9명이 참석을 했고요. 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근무 환경, 지위 향상 등 이렇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과로는 근무 환경에서 이직을 고려하거나 이직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무 환경의 처우란 내용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었고요. 지위 향상에 있어서는 종사자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조례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전문성 인정이 미약으로 불안정한 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내용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사회복지 현장의 내용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었고요. 복리후생에서는 두 가지로 의견이 수렴되었는데요. 법적 제도와 맞물려 있는 종사자의 복리후생, 하지만 법적 제도에 맞는 지원 체계는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수렴이 되었고, 주 40시간 플러스 12시간 연장 근무 이퀄 주 50시간 근무제도 도입으로 더 어려워진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내용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재원입니다. 총 11개의 재원을 저희가 제시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첫 번째입니다. 근무 환경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 합당한 적정 인력 확충 필요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처리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요. 생활시설인 경우 온라인 수업, 외부 활동 자제 등으로 인해 입소자와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업무의 중압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업무 과정 해소, 휴식 및 재충전의 기회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종사자의 기본적인 근로권과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근무 환경은 이를 지키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현재 상황, 즉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업무량 및 휴식시간, 병가 등을 고려한 사회복지시설의 적정 인력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적 실태 조사 필요입니다.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고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종사자의 24.9%가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49.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법정 휴가 제도인 무급 생리휴가 등을 활용할 수 없다는 비율이 33.4%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근무 환경을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체인력 지원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체인력 지원제도가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는 꼭 필요한 제도이고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되었으나 현장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되어 현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고요. 종사자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할 상황에 비전문가 집단처럼 비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1인 대체 인력이 1회 연속적으로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적정 일수를 검토하여 5일 이상의 탄력적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대체 인력이 전문가로서 파견될 수 있도록 전문가 교육을 분야별,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제도의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교육 훈련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재원인데요.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의 노력 필요입니다. 공무원과 일반 주민이 사회복지 종사자를 전문직으로 인정한 정도가 종사자와 이용자가 사회복지 종사자를 전문적으로 인정한 정도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현장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보수교육 외에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여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한 종사자는 사회복지 현장과 종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종사자의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고요. 공무원 또한 종사자를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하는 등의 민간 사회복지 현장을 더욱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원입니다. 일가정 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합니다. 조사 결과 가족 돌봄 휴가 등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의 사용 여부에 모른다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법에 준한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GI 내용처럼 나중에 보고서에 참고하시면 나올 건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원한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함께 동반되고 있는 것이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고충입니다. 임산부가 단축근로, 야간근로 및 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의 현재 필요 인력 배치만으로는 종사자가 합당하게 누릴 권리지만 종사자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유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재원입니다. 처우 관련 수당의 지원 및 시간의 근무 수당의 현실화 필요입니다.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연월차 휴가를 가지 못하고 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당한 연가 보상비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가 및 이직 후 채용 전까지 그전 종사자의 업무를 현재 남아있는 종사자가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 인력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의 개선을 통해 인력을 지원하거나 또는 업무 대행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근무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종사자의 8.6%는 시간의 근무에 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FGI 결과 월 시간의 근무 수당은 정해져 있는데 실제 시간의 근무는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되고 수당을 지급 못하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대체 휴무를 주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시간의 근무 수당 또는 휴무를 받지 못할 곳을 조사하여 지원해야 하며 시간의 근무에 따른 수당을 현실의 초과 근무 시간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의 수당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원입니다. 소진 및 이직 예방을 위한 처우 개선 지원 사업의 확대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이직은 새로운 인력의 충원, 교육,
훈련에 드는 비용 증가 이외에도 많은 행정적 부담, 이직으로 인한 서비스의 분절과 서비스의 질 하락은 물론 남아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를 들어서 복지 포인트 지원 금액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 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안식월, 안식주 등의 충전의 시간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지원, 안식월 제공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과 예산 및 인력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휴게 공간 마련 및 사무 환경 개선인데요. 열악한 근무 환경은 신체 질환뿐만 아니라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낮춰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도나 생산성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휴게 시설은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업무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피로 회복 및 업무에 대한 압박감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인간 공학적 가구는 업무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프라이버시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은 직원 간의 협력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 공간 및 업무에 적절한 사무 공간 조성과 사무기기 배치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의무교육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의무교육계 교육훈련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교육의 증가는 업무의 증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필수 의무 교육 과정이 증가하면 할수록 기존 업무 수행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이동 시간 절약을 위한 온라인 교육 보편화와 교육 수강에 따른 종사자 결혼을 보충하기 위한 인력 증원의 방안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 필요성에 요구되는 의무 교육의 교육 훈련 기회는 배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등 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 필요입니다. FGI에서 아플 때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즉 힘들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거나 아플 때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유급병가 등이 보장과 지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병가 제도가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예산권이 없고 대직할 수 있는 직원 충원 문제 등으로 시설 자체적으로 유급병가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유급병가 지원 및 대직자 수당 등을 재정 계획에 편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제원입니다.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의 새로운 모델 제시 및 이직 예방을 위한 조직의 업무 체계 개선입니다. FGI에서 업무 과중으로 이직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회복지 현장의 업무는 일정한 업무를 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로 인해 늘 정량적 실적을 늘려야만은 강압감에 시설에서는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정량성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이직 예방을 위한 조직 업무 체계 개선이 요구됩니다. 즉 업무 분장 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업무 분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요. 실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계획과 변경 등을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 연구 결과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김도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종합해요. 그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쉬는 시간을 갖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사회복지사의 인권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과 활약을 하고 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죄송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제 얘기 들리세요? 네, 들리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 예. 좀 전에 우리 김도영 교수님 제주도 내에서 지금 한 15,200여 명의 사회복지사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 토론회 좌장 준비를 하면서 제주도에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1급이 약 한 15,500여 분이 계시고 2급 사회복지사님들이 13,647명의 사회복지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3급 사회복지사님들이 6명 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우리보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묵묵히 시설에서 기관에서 아니면 노숙인 재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일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사가 있는지 저도 깜짝 놀랐고요. 또한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사님들이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님들이 어떤 처우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업무 부담에 대해서 도에서도 더 관심 가져서 도에도 참여를 요청드릴 것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문현주 제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입니다. 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 고경하 탐나 공인 노무사 사무소 책임 노무사님이십니다. 네. 김진우 제주양로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양창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님이십니다. 네, 굳이 오늘 종합보고서 형태를 띠고 있긴 합니다만 토론자분들께서는 이 보고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프리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고경한 노무사님께서는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줬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계신 다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는 굳이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부여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토론 시간은 10분 이내로 좀 단축시켜 주셨으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우선 문현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현주입니다. 먼저 이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여러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하시느라 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이 연구원분들이 많은 수고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도구는 사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저희들이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되어지면 종사자들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장기 근속도 이루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어질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불충분한 처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고 또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졌죠. 제가 이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에 토론을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신입 사회복지사로 있을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런 FGI가 있어서 신입 사회복지사로서 참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기억을 되돌리려고 다시 찾아봤더니 그때 나왔던 얘기도 결국 저임금, 업무 과중.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오래 근속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시간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변화되어져 왔고 그때보다는 이제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어주고 있지만 사회복지 분야뿐 아니라 주변 사회 환경들도 같이 변화를 하고 있죠. 그런 변화와 함께 이제 걸음을 맞춰서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환경도 변화가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 또 이제 여러 학계에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어요. 근데 이 처우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처우 혹은 뭐 근로 환경, 근무 환경, 업무 환경, 일자리의 등 질 이런 것과 같이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이 처우는 곧 임금 이렇게 되는 인식도 이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처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직업으로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 유엔의 그 유럽 경제위원회가 제시한 일자리의 질을 보면 고용의 안정성과 윤리성, 또 임금과 복지 혜택, 또 노동 시간, 일과 삶의 균형, 고용의 안정성과 사회 보장, 또 사회적 대화, 교육 훈련, 직장 내 인간관계와 직무 동기 이것들이 일자리의 질을 이제 좌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방면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 개선에 도모를 해야 하겠죠. 임금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두루 이제 살피는 작업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번 연구를 이제 하실 때에는 처우 실태와 관련하여서 근무 환경, 지위 향상, 또 복리 후생, 교육 훈련, 또 업무 부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를 하셨어요. 연구 결과에서 실천 현장에서 이제 필요한 개선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오신 토론자분들께서 더욱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연구 결과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휴게 공간 사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구 결과 제언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휴게 시간에 이제 따로 공간이 있어서 충분하게 쉼을 가져야지 작업 효율이나 업무 능률이 이제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쉴 곳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쉬거나 특히 이제 소규모 시설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용자들이 있는 공간에서 이 휴게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우에 제대로 된 쉼을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공간과 또 사무 공간이 따로 분리되지 않는 부분이나 또 사무 공간이 이제 협소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사무 공간이 분리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 공간에 이제 같이 모여서 업무를 보시죠. 그러다 보니 이런 코로나19 상황처럼 여러 명이 이제 같은 공간, 좁은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산할 곳이 없어서 같은 곳에 이런 감염의 위험을 안고 한 공간에 모여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고 또 근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또 분리된 휴게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 안전과 인권도 중요하지만 또 그와 함께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도 중요하죠.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또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라던가 또 그런 분위기, 옆에서 이제 같이 목소리를 들어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가 일하는 현장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로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근로 실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처우를 포함한 조사가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에서 처우 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항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은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태 조사도 시행을 하고 또 처우 개선 지원 계획을 3년 단위나 5년 단위로 이제 세워서 진행을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처우 개선 위원회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에 더해서 처우 개선 정책 자문위원회라던가 실무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보면은 처우 개선 지원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네, 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계획 수립에 앞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가 생각하고 있는 처우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실효성 있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모두가 이제 동의하는 처우 개선의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각각의 시설 유형에서 그렇게 처우 개선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설에마다 어떻게 이제 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여러 쟁점에 따라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처우 개선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실천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그 당사자들이 이제 모니터링도 실행을 하면서 또 기존의 처우 개선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이런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변화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이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오늘의 이 토론회가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직업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자리로 가기 위한 처우 개선 또 이를 통해서 종사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종사자 지위를 향상해서 전문성이 강화된다라고 하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이 점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이제 바라보아야 할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현주 교수님. 현장의 사회복지사 출신이셨고 지금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고경아 노무사님 맨 마지막에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김진우 제주양로원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제주양로원 김진우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저는 이 사회복지를 한 지 지금 한 30년 정도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 시설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하게 되기는 하지만 저는 또 현장에 6년 그리고 중간 관리자로서 이제 19년 그리고 이제 원장으로서 지금 4년 차를 지금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최대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어떤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웅 교수님이 이제 자료 발표하신 것처럼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되고 또 객관적으로 내용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상당히 중복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의 어떤 그 외에 추가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근무하면서 사실은 현장에서 일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에 집중해서 오직 일만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내오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참 지금에 있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걸 과연 강요할 수 있을까, 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현장에 있는 저희 같이 근무하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가급적이면 어떤 개인적인 활동 또 일찍 퇴근해서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활동들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그 연구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사회복지 아까 발표한 내용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후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대부분 이용자 중심의 인권 옹호나 어떤 서비스 향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향상되고 나아졌고 또 관심도 많이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어떤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많이 개선이 됐지만 임금 중심으로 예, 급여 중심으로 이렇게 개선이 돼서 과연 현장은 임금만 받고 이게 해결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이제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여러 간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가 과중한 업무 부담 이런 부분들이 함께 해결이 될 때 어떤 그 사회복지를 이끌어가는 양력의 한쪽이 완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지위 향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근무하기 시작한 1990년대 당시는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온정적이고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인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금에는 그런 요구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에서 보면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보면 사회복지의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어떤 복지 증진과 또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근무 환경 개선, 신변 보호, 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사회복지사를 어떤 원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리고 더 이상은 전문성이 아닌 희생을 강요해서는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 표현을 좀 바꿔서 보면 사회복지사는 정부의 복지 사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복지나 처우에 관한 책임은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하고 이제 하지 않아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해결되고 현장에서는 어떤 그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연구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이 아직까지는 전문가로서 바라보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 정도로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있다는 부분들이 연구조사에서 나타나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들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근로시간, 휴게시간, 법정 휴일시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 68시간에 대한 어떤 주 근무 시간이 52시간제로 바뀌고 현장에는 52시간제를 대비한 인력들이 보강이 됐습니다. 근데 2022년 1월이 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또 이렇게 시행이 되고 이 관련한 법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또 법규를 어떻게 준수를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또 하나의 숙제가 지금 이렇게 당면에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차와 휴가를 그 대부분 사용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연차와 휴가를 이렇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까 연구조사에서 발표된 내용처럼 그 중에는 시설장과 중간관리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한 그 현장에 있는 중간 관리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많이 쌓여져 있는 자기 업무가 적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연차를 가기가 매우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다녀왔을 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업무가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한 휴가 중에 남은 직원에 대해서 내 업무를 맡겨야 되는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휴가 사용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일 또는 2일로 쪼개서 사용을 하거나, 내지는 1인 직종인 직원인 경우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듭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요. 생활시설에서 내용을 조금 이게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불가능할 거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지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휴게 시간을 이용하기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복지시설 자체라든가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연속되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소진 번아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로써 유급 병가 휴가나 안식 휴가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서 사직하지 않고 현장에 다시 복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교육 훈련 및 업무 부담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장에는 의무 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이 사실은 있고, 그래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부분들이 아까 연구 보고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해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역량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한 교육들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취미, 오락, 여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심리적 완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 반드시 좀 추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력 보강이 되지 않으면 업무 강도가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담들을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 연구와 함께 차후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별 직무별 인력 현황 및 관련한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안에 의해서 적절한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아웃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자기 소진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급 병가 제도라든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안식연제, 이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과 함께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한다 하셨는데, 이와 함께 번아웃 증후군 테스트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어 있는지 전체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외에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 동등한 복지, 그리고 복지 포인트의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사회복지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11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안전하고 안전한 환경과 또 이제 복지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에 제가 직원 채용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과거에 제가 근무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는 부분이, 칼퇴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자기 연차라든가 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 직원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제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인 만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아프면 사회가 아픈 거다라고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또 사회복지 현장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급여와 함께 복지 환경들이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우 원장님 현장에서부터 지금은 좀 관리자 입장까지 아우러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창근 관장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서 좀 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가정의탁지원센터 관장으로 있는 양창근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옆에 앞전에 말씀하셨던 김진우 이제 원장님처럼 저도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었고 올해가 한 19년 거의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저희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번에 그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용시설하고 생활시설을 좀 구분해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에서 확실히 그 이용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거를 여실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이용시설들의 어떤 그 최근에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비해서는 역사가 아무래도 짧고 그리고 또 소규모 이용시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거로 인한 어떤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돈의 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사회복지사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 교육이 대부분 보면 좀 기본적인 인권 교육이라든가 뭐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무 교육 중심으로만 좀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정작 그 현장에서 전문성을 자기 스스로는 키우고 싶은데 어떤 그 시간 채우기에만 좀 이제 급급한 현황을 사실은 저희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사이버 교육으로 해서 그 강의만 틀어놓고 거의 이제 그 스킵 하다가 종결을 하고 이제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이 친구들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걸 교육을 받아 이게 아니라 그분이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거나 어떤 그런 차원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저희 가정의탁 지원센터에서는 물론 저희가 그 부담을 해줄 수는 없지만 어떤 대학원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거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연구조사 중에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물론 극히 소수긴 하지만 어떤 이제 현장에서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혹은 그런 차별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로 저희 대상자들 자체도 사회적인 약자들이고 사회적인 어떤 폭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당해서 피해자들인데 불구하고 정작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조차 극소수긴 하더라도 그걸 한 사람이라도 받는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이 현장에 어떤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문제라고 사실은 생각을 들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하면 우선 그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만 봐도 사실은 머리가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그거를 적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실제로 그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 만족도는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그 취업규칙을 제정을 하고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을 직접 그 현장인 사회복지사들하고 토론식으로 해서 설명도 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스스로 어떤 근무 환경이 제가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해서 그런 거에 질문도 오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시정도 하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발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근로기준법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거를 준수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52시간 근로제가 가장 큰 핵심이긴 한데 그거를 지킬 수 없는 현장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 이제 도에서가 좀 더 많은 그런 인력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앞에도 많은 부분들이 적절한 인력 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충분한 인력 지원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딱 이만큼 필요해. 그리고 이용자가 몇 명이니까 몇 명당 몇 명의 사회복지사 이 개념이 아니고 사실은 대상자에 따라서는 어떤 대상자는 중증인 경우에는 한 명만 가지고도 몇 명의 사회복지사가 붙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질적인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충분히 현장하고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실은 이거는 뭐 저 스스로도 많이 반성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자꾸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저 또한 어떤 직원이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딱 맞는 어떤 휴가를 쓰겠다 뭐 하겠다 다 돌봄 휴가를 쓰겠다 했을 때도 저 친구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그 앞에서는 얘기 못하고 뒤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잠깐만 다시 한번 되돌아봐도 그렇게 지켜주는 게 사실은 그 직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운영자 입장도 그러한데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라는 어떤 그 직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수녀나 혹은 뭐 목사님 같은 어떤 종교인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희생을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직종으로 많이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은 현실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대상자들에 대한 욕구들이 사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도 그만큼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어떤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 어떤 서비스, 희생만을 하는 서비스는 이제 사실은 한물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정해지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목표도 정해지고 어떤 통합적인 사료 관리 모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런 전문성들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우수 사례를 많이 개발해서 이거를 좀 요청하고 싶은 거 사회복지사에서 요청하고 싶은 부분인데 우수 사례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이걸 스토리텔링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대상자 그러니까 사회복지 클라이언트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전문성이 반영된 어떤 그 스토리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 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들을 좀 해서 좀 그것들이 어떤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좀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드라마 주인공이나 그런 거 보셨을 때 혹시 사회복지사가 주인공인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 사실은 어떤 그런 것처럼 좀 멋있는 어떤 사회복지사들의 모습들을 좀 더 많이 비춰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사실은 그 공무원들 사실은 저희가 그 임금이라든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임금을 어떤 임금을 어떤 결정을 할 때 공무원이 몇 프로를 이렇게 많이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처우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몇 프로만 인정되다 보면 사실은 그렇다고 사회복지사가 그만큼만 일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그런 공무원의 어떤 기준은 사실은 최저라고 사실은 그 사회복지사 현장에서는 최저의 기준으로 인정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최고의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 틀을 좀 깨야 되는 게 사실은 좀 이거의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전문성이 인정받으려면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게 그 이상을 좀 더 해서 좀 많은 우수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청근 관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경하 노무사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짧게 해서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인노무사로서도 그 사회복지사분들과 종사자분들과 또 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화 하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저도 연관돼서 계속 활동해 오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라고도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사 협회도
생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태조사 토론이 벌써 제가 참여한 것만 2번째가 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하신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올해 연구가 이루어졌고 119개 기관에서 한 4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가 원래 3월 토론문을 쓰고 3월 이후에 상담한 사회복지기관 하니까 한 52군데가 되고요. 만나본 사회복지사분 뭐 컨설팅이나 상담을 통해서 한 180여 분이 되고 강의를 통해서 만난 분까지 하면 중복은 되겠으나 한 200명 정도가 돼서 한 50% 정도를 학자로서 설문 결과 뭐 실태 조사는 아니지만 실제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의견 나누고 좀 이론 속에서 했다라는 것 우선 말씀드리고 그 느끼는 점을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법 개정 사항을 보면 가장 이슈가 됐던 주 52시간 상한 그리고 뭐 배우자 출산 휴가가 늘어났다든지 연차 휴가가 늘어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임금 명세서가 교부되게끔 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것과 2019년도에 2018년도부터 일명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시행되고 올해 1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게 공간을 법적 기준에 맞게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법은 아니지만 판례상 휴게 시간에 외부로 벗어날 수는 없더라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생활시설이나 이런 데 벗어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제한은 두더라도 적정한 휴게 공간을 확보해야 그게 휴게 시간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근로시간이다. 이러한 문제. 판례상 당직으로 그냥 근로시간이 아니고 당직으로 인정이 되려면 노동 강도가 40%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문제. 이러한 등등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법 개정 사항들을까지 해서 지키면 이 조사 결과에서 나온 제언들이 많이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법을 지키기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근로시간 문제하고 다음에 법정수당, 연장야간 휴일구사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휴가나 모성보호나 가족돌봄 휴가나 이러한 제도들을 사용하는 문제, 휴게 시간을 보장하는 문제 이런 등등은 뭐 불가능에 현재는 좀 가깝다고 보여지고 당연히 충분한 인력 충원이 먼저 돼야 되지만 당장 내일 당장 할 수도 없고 한두 달 내에 우선 할 수 없는 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실태조사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뭐 44시간 좀 적은 치 46시간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 그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근무표에 짜 있는 근로시간을 적은 것 같고 실제로 보면 52시간을 넘어가는데도 실제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연장 야간 뭐 법정 수당이라든지 실제 연장 휴게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 현실을. 그런데 갑자기 제도를 바꾸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바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속에서 문제가 가장 크게 드러났고 상담이 가장 많았고 화난 거예요. 왜 마음대로 하냐. 그런 소통이 우선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어떻게 보면 근로시간이나 임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직장 내 괴롭힘 정신적으로 받는 다음에 이용자들에 대한 괴롭힘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들어 돈을 당장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배려해서 시스템을 만들 건가. 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이 부록 자료에도 넣었지만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인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두 번째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적인 교대 근무표나 이런 제도를 만들 때 같이 소통하면서
종사자들과 기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분쟁 그 사례 상담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사협회 저희 사무실이 자문 노무사 사무실이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 시청하시면 얼굴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제라도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 필요하시면 하시고 사회복지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제가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구를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회가 있으면 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토론 귀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유튜브로 제가 질문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마 이분은 아마 이제 취업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민우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추후로 뭐 우리 유튜브에 질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도 밥값은 해야 되니까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사회복지사를 아프게 하지 말라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요. 반면에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나 오늘 모이신 분들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전에 의회에서 확정이 됐죠. 확정이 됐는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총 예산이 1조 8,740억입니다. 근데 사회복지 예산만 해도 1조 4,262억이세요. 보건 예산이 1,04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이 종합보고서라고 하는데 401분의 구조화된 설문지로 인식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5,000명이라고 하면 한 2% 정도의 표본 추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내용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부담하시는 분들은 도민, 국민들이세요.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지에 대한 설문 내용이 좀 아쉽게도 빠져 있고 또한 우리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우리 케어 대상자들의 인식에 대한 것들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매우 이 보고서가 차칫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 게 사회복지사들이 너희들만의 리그 아니야? 아직도 도민들의 인식은 제주도 내 등록 장애인이 한 36,000여 명 되죠. 근데 이제 10만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를 하다 보면 제주도민 전체로 한 70만으로 잡았을 때 6조 3천억입니다. 세출 예산이 900만 원 정도 되죠. 전국 1인데 이걸 뚝 떼놓고 보건복지 예산으로만 봤을 때 사실은 몇 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도민들은 억울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전문 직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려면 우리 분명히 사회복지사 1급 자격 기준, 2급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대단히 전문가 영역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종사하시는 데가 봤을 때 사회복지관부터 쭉 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청소년복지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공동모금회 이런 데면 각각의 업무 연차는 이미 끝나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다시 교육 훈련을 시키고 한다면 도민들은 그 사람 전문가라고 해놓고 다시 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 돈을 또 지출해줘야 되는 거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저는 매우 아쉬운 지점이라고 보아지고 지금 국가 정책이 조금씩 바뀌고 있을 겁니다. 허순희 회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재가복지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케어 시스템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 거에 맞게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도 가장 중요한 건 전 도민들이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
이 자리에 몇 분은 모셔야 되는 것이고 그 케어 대상 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몇 분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 공직자들도 이 자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맞대야 한다고 봐요. 아까 얘기처럼 우리 고경환 노무사님 말씀처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너무너무 많다. 그건 과감하게 사회복지사협회가 나서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을 해야 합니다. 치부를 드러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양질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가 불어나면서 각 대학에서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양성을 해내고 있고 그분들이 양질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 어른들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의무부담 대상자인 도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다소 좀 섭섭하시더라도 앞으로 저도 함께 할 테니까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듯합니다. 예, 제 의견은 이상 같습니다. 네, 교수님 종합적으로 토론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우선 토론자 분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연구진이 연구한 사회복지 연구소에서 연구한 연구에 이렇게 좋은 내용들의 토론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진들을 대신해서 고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연구진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좌장님이신 박원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본 추출에서 2% 수준 말씀하셨는데 15,000명 전부가 사회복지 현장에 근무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연구가 실태조사 기초 연구입니다. 그래서 국민 인식이나 이용자 인식에 대한 부분은 담아내지 못한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추후에 나중에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된다면 이 제주 도민이죠. 도민 전체의 이 부분을 조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전문가에 대한 재교육 지출 우려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세금으로 나가서 이런 조금 그런 점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의사나 간호사들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논문사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재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에서 예산이 나갔냐의 부분에서 조금 그거에 대한 논의는 추가로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복지사만이 이런 걸 쓴다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오해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저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자리고 저도 그거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한 거고요. 그러다 봤더니 저는 제일 좀 다른 일을 했을 때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도민들이거든요. 도민들이 요구가 이제 상당히 눈높이가 높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요런 처우 개선을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해주셔야 훨씬 일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대상 또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마 큰 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서로 신바람 나게 활기차게 제주도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고요. 어쨌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권순용이라고 합니다. 예, 아까 처장님께서 마지막 인사말 잠깐 부탁하셨는데 뭐 인사말 하는데 이렇게 책까지 들고 나오냐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환갑 넘기고 나니까 돌아서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될 말을 까먹을까 봐서 메모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해서 포괄적인 연구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사회복지사 협회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계신 박원철 의원님의 그 관심 덕분으로 사실은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오늘 이렇게 발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 설문조사 연구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 FGI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이렇게 볼 때 두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한 가지 이슈가 세 가지 영역을 관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보면은 복리후생 부분, 교육훈련 부분, 그 다음에 업무 부담 부분을 관통하는 이슈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인력 부족 문제였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요. 사실 그래서 인력 부족 문제가 이렇게 나타난 걸 보고 사실은 대단히 조금 난감했습니다. 왜 난감했던가 하면은 이건 그냥 제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로서는 도나 시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만 끄집어내면은 하여튼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굉장히 주저하거나 젊은 학생들 표현으로 대략 난감 이런 그런 표정들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주된 이슈로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정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 결국 생기는 문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업무 과다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저 일 다 맡아서 그냥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 없이 일을 하게 되는 업무 모호성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표자 오늘 그리고 토론하신 분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주 52시간 강제 집행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물론 이 주 52시간 근무라는 것 자체가 근로자의 어떤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원래 취지와는 관계없이 이게 오히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그 사람들의 일정을 조정해 줘야 되는 중간 관리자들의 머리를 더 아프게 하는 요소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갖고 몇 차례나 이야기하고 하니까 우리 연구진 세 분께서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그거 갖고 아무리 화내도 그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까 저 두 분께서 비슷한 의미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찌 보면은 지킬 수 없거나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 대단히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참에 그것과 인력과 관련해서 정말로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서 적정 인력이라는 게 과연 가칭 적정 인력입니다. 그 적정 인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갖고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사협회를 비롯해서 한 번쯤은 거기에 대한 연구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분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중한 토론 내용은 단 보고서의 기본 방향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다 담아낼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책임 연구를 맡고 있는 김정은 교수님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글자 그대로 실태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떤 사회복지사의 어떤 처우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결과 보고회 및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